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중동놈 알파고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상이 나름 댓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국제 정치에 있는 문제점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가지고 온 주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사실 따져보면 민족적 뿌리가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있냐면 100년 전만 해도 터키 말에서 루스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을 지칭했었고 모스코 하면 러시아 사람을 지칭했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족적 뿌리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역사적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왜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가 이렇게 나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족의 뿌리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대다수의 이론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862년에는 바이킹족들 있잖아요.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족의 일파인 와라기안족이 룰릭이라는 왕 중심으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고 벨리키 노보그로드이라는 도시에 와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 이름이 노보그로드 대공국이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민족에는 생긴 최초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사람들이 이 노보그로드 대공국을 건국했다는 걸 가지고 건국 1000년이라는 하나의 기념탑을 노보그로드에다가 세웠습니다. 기념탑은 아직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앞에 뒤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민족의 첫 나라가 생겼죠. 다음에는 막 민족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대공국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대공국은 어디냐면 키예프 대공국이었어요. 키예프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수도이죠. 한국 역사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민족들이 이렇게 북방에서 내려오고 여기저기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북방이었지만 신라가 다 통일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라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키예프 대공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도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신라의 문무왕이죠. 그러면 키예프 대공국의 빌라도미르 바로 모르겠어요. 빌라다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도 모든 러시아 사람들을 독립시켜버립니다. 이 시점은 러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제일 황금 시대예요. 아니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 비잔틴 제국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을 원정에 나설 정도로 강했었어요. 그럼 이 강한 나라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몽골을 그쪽에서 한국을 괴롭히듯이 여기서도 꼭 그냥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킨다는 말보다는 분단시켜버리죠. 북방을 식민지시키고 남방에 있는 이 키예프 주변을 옆에 있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식민지합니다. 남방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식민지를 받으면서 유럽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주고 북방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의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좀 또 아시아 사나이 남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은 한 800년 전부터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갈려지기가 시작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종교화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가보시면 특히 우크라이나의 서쪽 부분은 전주교가 많아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몽골의 후예들 급작 가강국은 하나씩 식민지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모스코브 대공국을 이 러시아 사람들의 담당자로 임명을 하고 모스코브 대공국을 그 지역에 있는 세금들을 다 모아서 급작 가강국한테 갖다 줍니다. 이 모스코브 대공국은 이러한 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 작은 러시아 왕국들을 하나씩 흡수를 하고 동일 러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쪽까지 내려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까지 다 흡수해버리죠. 우크라이나이라는 단어는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존재를 했었지만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로 등장하는 것은 최근일이에요. 예전에도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의미가 뭐냐면 국경이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국경지대. 공식적으로 쓰이는 거 언제 있냐면 러시아 제국이 볼셰비크 혁명으로 공산화되면서 각 지역마다 공산주의 공화국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쓰이게 됐어요. 물론 다음엔 이 공화국들이 다 합치면서 소련 밑으로 갔죠.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1953년에 스탈린 죽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키타 크루초프예요. 터키 말로는 크루체비라고 하는데 여튼 이 크루초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정권을 잡자마자 1년 이후에는 즉 1954년에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공화국 행정구역에서 빼앗고 우크라이나 공화국 행정구역으로 넣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같은 소련이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돼버리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 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억울하다.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 땅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죠. 러시아는 왜 이 크림반도에 대한 욕심이 많으냐면 러시아는 오래전부터는 남하 정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쪽 나라는 추워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야 돼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위에서 돌려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스웨덴을 걸쳐야 되고 노르웨이 걸쳐야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은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 에게해 지중해예요. 그래서 크림반도가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사실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 크림반도 때문에 러시아는 큰 문제를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1대 2대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05년에는 빅토르 유시첸코이라는 반러시아 친유럽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러시아 보기에는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건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 편으로 만드는 대통령들만 선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크림반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이 빅토르 유시첸코를 러시아는 정치질을 하면서 다음 선거 때 당선되지 않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 선거에는 2010년에는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친러시아 사람을 당선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친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시위 일어나고 탄핵 시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남았을 때 도망갔어요. 러시아로. 아무리 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 민병을 구성하게끔 만들었고, 다음에 그 민병이 무장 활동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그 사람들을 대조할 수가 없었고, 이 민병들이 크림반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2014년이에요. 그 민병이 장악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크림반도 사람들은 이제 독립을 원한다고 국민투표가 나왔다 보니까 크림반도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됐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의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 국민투표에서도 러시아를 합병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죠, 합병됐어요. 지금 크림반도 가시면 여기 지금 러시아 국기들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 땅이 됐다는 그 기념으로 새로 넣은 화폐에다가 크림반도의 사진들을 넣었어요. 자, 앞으로는 이 크림반도의 합병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를 사랑하는, 아니면 자신을 러시아처럼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그 지역들 위주로 똑같은 기법을 쓸 것 같으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는 당분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궁금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다음에 우리는 그 주제 위주로 영상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새로운 시리즈 하나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시리즈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한 도시를
외국에 있는 한 도시를 비교합니다. 한국의 부산은 뭐 중국의 상하이다. 둘 도시에 있는 비슷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국내 여행지 소개할 겸 외국 여행지를 소개하고 국사 공부할 겸 세계에서 공부하는 시리즈를 만들 건데, 뭐 앞으로 해줬으면 좋은 지자체, 이렇게 부산, 대전, 서울처럼 큰 도시 아니고 작은 도시들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미 지금 영상 몇 개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할 거라는 도시들도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도시를 아니면 군, 이렇게 지자체를 알려주시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약간 많이 구독해주세요. 뭐 엄마, 아빠, 애인, 자식, 그분들 핸드폰에서도 좀 구독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구독수 조금만 잘 나오면 제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컴퓨터에 있어요. 이것들 다 앞으로는 제작하고 올리고 싶은데 지금 이 정도 구독수에다가 올리기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구독수 핵심이에요. 그리고 댓글. 하여튼 안녕히 계세요. 알파고였습니다.